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1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젯밤 제 꿈에 나타난 한 사람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너무나도 괴로워 그때의 사건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어요. 기억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었던 날이었네요. 남편과 만나고 나서부터 제 삶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누구나 그렇듯 마음이 맞아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정말 잘 대해줬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줄 것처럼 잘 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혼 초까지 저희의 관계는 꿀이 떨어질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에겐 뱃속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나 신기했고 놀라웠어요. 당신 어디야? 나 지금 산부인과에서 막 나왔는데 퇴근하는 시간이면 나랑 저녁 먹고 들어갈래? 할 말도 있는데. 할 말? 갑자기 무슨 할 말? 산부인과는 왜 간 거야? 어디 몸이 안 좋아? 오늘 내가 야근할 것 같아서 조금 늦게 될 거야. 아, 그래? 늦을 것 같아? 그럼 기다려야지 어쩌겠어. 그럼 이따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자. 저녁은 먹고 들어오겠네? 야근이라 회사에서 야식 시킬 것 같아. 나 지금 일단 바쁘니까 일 끝나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 남편에게 빨리 임신 소식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지만 일이 너무 바쁜 것 같아 집에 들어오면 알려주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임신까지 했으니 몸에 좋은 거 먹어야 할 것 같아 간단하게 장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분 좋은 날 남편이 빨리 오길 기다리며 혼자 밥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보통 야근이 저녁 10시면 끝이 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평범한 사무직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조금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특별한 날인데 남편은 새벽 4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다가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남편은 제가 거실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그리고 전화는 왜 안 받고 연락도 없었어? 야근 끝난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서야 들어온 거냐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바른 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그게 내가 안 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부장님이 며칠 뒤면 이혼한다고 힘들어 하시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거야. 나도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었지. 그런데 앞에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니까 따로 시간을 뺄 수가 없겠더라고. 화장실에서 통화하려고 해도 화장실까지 따라갔다니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미안해.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알지도 못하잖아. 나 당신 아이를 가진 날이었다고. 그래서 엄청 기분 좋았는데 이런 전개가 펼쳐질지 정말 몰랐어. 조금 있다가 다시 출근해야 되잖아. 이게 뭐야?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고 남편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어 용서해줬어요. 부장님이 이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데 사회생활하는데 그 정도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선잠을 자서 그런지 많이 피곤했고 곧 출근해야 될 남편 바로 씻고 준비하길래 아침밥상 차려줬어요. 남편은 임신한 거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엄청 좋아해 주었지만 잠 한숨 못 잤는지 많이 피곤해 보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밖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 먹고 남편은 바로 출근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이참에 집안일에만 집중하라며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게 몸 관리 잘 하라고 걱정해주고 나갔어요. 남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 싶어 말한 이후 양가 집안에도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아주 경사가 났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 보내면 밥이나 같이 먹자며 호출을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시댁과 볼 일이 끝나고 얼굴 보고 싶다며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주말이 되고 시댁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 가졌으면 좋겠다며 엄청 기다리고 계셨는데 임신 소식이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여자가 많아서 임신이 하도 안 된다길래 우리 새아가도 삐쩍 말라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니 내가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줄 테니까 말만 해라.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좋은 일만 생기니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으니까 몸 건강히 출산만 잘해다오. 조만간 시엠이랑 시간 내서 산부인과에 같이 한번 들리자꾸나. 초음파 사진이 너무 보고 싶다.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집착도 없으셨고 아이만 무사히 출산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어머님의 착한 마음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거의 매주에 한 번씩은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며 초음파 사진도 같이 보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다행히 입덧도 전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시집생활에 대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서 배가 산만해졌고 진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 딸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마음만큼은 그게 아니었는지 초음파 사진을 보며 성별 힌트를 주었을 때 아들이라는 힌트에 엄청 좋아하셨는데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자 얼굴을 보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셨어요. 남편도 제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줬고 저희 부모님 또한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출산할 때는 양가 집안 모두 모여 한자리에서 축하받을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받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몸이 회복이 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님은 짐까지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아이 키우는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봐주니 마음이 너무 편했고 아이 또한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맞게 된 예방접종에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안 좋아 아이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싫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아픔을 감수해야 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아이와 떨어지는 건 상상해 본 적 없었고 항상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남편 행동 또한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이도 그렇고 저에게도 많은 관심을 주고 육아도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잠시 머물러 계시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일찍 들어와 주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출산한 직후부터 거의 매일을 야근하다시피 했고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서 그 자리를 자기가 메꾸게 되었다며 새벽까지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장 수당도 크지 않아 월급에 티도 안 나는데 이렇게 생활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던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신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지. 아무리 직원 한 명이 그만뒀다고 당신이 전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건 아니란 소리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 삶을 봐봐. 당신은 점점 초췌해져 가고 나는 육아에 지쳐있고 어머님은 며칠 전에 몸살까지 나셨잖아. 당신이 야근해서 월급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양가 집안 전부 다 똑같은 의견을 주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진지하게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편하자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그러다 일자리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쉬는 날이 더 많아지면 그때는 어쩔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래도 회사에 노력한 만큼 승진도 빠를 테고 플러스 요인이 많을 텐데 왜 지금 당장 힘든 상황만 보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지금 회사에서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지금 당장 힘들다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 그런데 당신 잠깐만 있어 봐봐. 셔츠에 목이 쓸렸어? 피멍 같은 게 들어있네? 옆에도 그렇고 이런 게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 맨날 야근하니 좋아질 일이 있겠어? 당신만 생각하면 안 돼. 집안의 가장이 건강하게 버티고 있어야 집안이 산다고. 남편의 목에 이상한 피멍이 2군데나 있었어요. 목에 있는 걸 발견하자 제 팔을 툭 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피곤하니 먼저 씻고 눕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흉터를 보게 된 이후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씻고 나온 남편의 등에도 목에 있던 흉터와 똑같은 게 있었고 아무래도 그동안 야근 일 때문에 피곤해서 올라온 것 같아 물어보기라도 하려고 등에 있던 흉터 사진을 찍은 다음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뭘 그런 걸 찍냐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항상 밝게 웃어주며 나밖에 몰랐던 남편이 너무나도 낯설었고 적응이 되지 않아 걱정 또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점점 불안해졌고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점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통화를 하던 도중 남편의 문제를 털어놓았는데 자기도 사진을 보고 싶다며 전송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아무 생각 없이 남편에게 남아있던 흉터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친구에게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손발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에 따라 일을 진행했고 남편의 뒷조사가 끝나고 퀵배달이 저에게 건넨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꺼내서 펼쳐보는 순간 결국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게 아니었어요.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몸에 난 흉터 또한 그 여자와 나눈 사랑으로 인해 생긴 상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몰라 친구와 만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일단 모든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모아두는 게 법정에서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모든 생활을 촬영했고 저 몰래 만나는 여자의 정체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나이도 저보다 젊은 여자였어요. 준비도 모두 끝난 상태에 남편은 자신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죠. 정말 한심했습니다. 자신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 생각하며 저에게 대하는 모든 부면이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하면서 헤어질 날만 손꼽으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저에게 또 하나의 퀵이 전달되면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있어선 안 될 존재가 태어나게 되었고 제 아이보다 어린 것 같아 보였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한참 넘게 된 사진 속의 남편과 그 여자는 저와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안 자고 있었어? 나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지. 아이 보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지 마, 더러운 놈. 이거나 봐봐. 당신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하며 다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남편 얼굴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 복사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자료를 꺼내보았고 충격받았는지 들고 있던 자료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며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들이냐며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머님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아기 봐달라고 부탁했었고 안방에서 아기 재우면서 모든 내용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에게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목덜미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곤 온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자기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저희 집안도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실망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녀의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법적으로 처리해준다고 짐까지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사람이 되려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간통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 준비 중이었어요. 얼마 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되려 당당하게 나왔고 보란듯이 그녀와 더욱더 끈끈하게 지내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폭발시켰다가 너무 혈압이 올라 그런지 남편의 멱살을 잡는 도중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눈을 떴을 때 저는 응급실에 있었고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모두들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쓰러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셔서 그런 건지 많이 괴로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영서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알게 될 거니 빨리 말하도록 할게. 엄마도 지금 너무 힘들구나. 지서방이 글쎄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 그런데 그 안에 그 여자와 우리 손자 성준이도 있었던 것 같아. 지서방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는 네가 쓰러졌다고 자기는 떠날 거라며 우리 손자까지 데려간다고 말하고 끊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119에 신고한 다음 너희 집으로 향했는데 너는 쓰러져 있었고 손자는 집에 없었단다. 아무래도 아이까지 자기들이 데려가서 키우려고 한 것 같았어.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서 그런지 애정이 갔었나 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지서방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차량이 교통사고 나면서 전복이 되었는데 차가 뼈대만 남아 다 타버렸대. 그 안에 모두 다 타고 있었던 것 같아. 이를 어쩌니?
용서야, 정신 차려라. 저기요. 우리 애가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엄마의 말을 듣고 있다가 제 아이까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에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엄마가 한 말이 전부 꿈이고 거짓말이길 바랬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건 제 아이의 신발 한 짝뿐이었고 모두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떠나고 말았어요. 불과 몇 시간만 해도 저를 보며 밝게 웃어줬던 제 아이와 작별을 하게 됐다는 게 너무 믿기 힘들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난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데려갔다는 거에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장례를 진행하면서도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실신을 했고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저에겐 곤욕이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제 아이가 꿈에 나와 저를 불렀어요.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다 보니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 버렸어요. 이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느끼는 고통은 똑같았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순간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더 이상 자기 딸이 아픈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잊자. 잊어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엄마도 부모인 입장에서 자식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니? 이제 그만 놓아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좋은 기억 남아있지 않는 곳에 머물러 살다 보면 너까지 문제될 것 같아 엄마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부탁할 테니 제발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내 아이가 들어올 것만 같아요. 저 방문만 보면 우리 아이가 누워있을 것 같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칭얼거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한데 온 집안에 우리 아이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때로 멈춰있단 말이에요. 분명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고 사는 게 괴로워요. 오열하는 저를 엄마는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아이들 있는 곳에 잠시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셨어요. 정 힘들면 입양이라도 하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떠난 우리 아이를 대신해 줄 아이는 없었기 때문에 엄마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아이의 본래 모습을 원하지 않고 먼저 떠난 우리 아이가 되길 바랄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주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어주면서 부모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뛰는 모습을 보니 세상 떠난 우리 아이가 6년이 지난 시점의 모습을 상상했고 괜스레 웃음이 나왔어요. 한창 뛰어놀 것 같은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지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띄어지는데 엄마가 저에게 조언해준 말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아이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고아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점점 저도 정신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주고 있었고 저를 따르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활기찬 모습에 부모님 또한 걱정을 어느 정도 덜은 것 같았는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사를 권했고
저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이사하겠다며 결정짓게 되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었던 서재가 눈에 들어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서 먼지도 많이 쌓여 있었어요.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서재에 있는 짐들을 전부 거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던 책상 밑에 꽤 큰 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상자를 뜯어보니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 물건들이었어요. 전부 다 새 물건이었고 한가득 꽉꽉 눌려져 들어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 몰라 거표지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남편 이름은 적혀있지 않고 처음 본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를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고아원으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고아원의 주소가 적혀 있는지 몰라 전화번호를 검색한 다음 통화를 시도했고 남편 이름으로 보낸 물건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지역에 있던 고아원에서 들려준 충격적 소식에 급하게 택시 타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원장님을 만났고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6년 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택배 하나가 저희 고아원에 도착했어요. 이름은 없고 저희 고아원 주소만 적혀 있었죠. 그래서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어린아이의 옷들이 가득했어요. 필요한 용품들까지 전부 다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택배가 오더라고요. 상자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 건들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에 구석에 쌓아두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비슷한 사이즈를 입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입혔어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거 보면 기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 저희는 너무나 놀랐죠.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남편은 이곳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냈었고 집에 있던 물건도 고아원에 보내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풀지 못한 채 상자를 다시 포장해 고아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제 아이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부터인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었던 우리 아이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 상자 안에 들어있던 옷들을 껴안으며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택배로 보내는 것보다 직접 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 아이들과 시간도 보낼 겸 다시 고아원을 찾았어요. 선물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들뜬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금세 행복해졌고 아이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같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제가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웠는지 금세 도망갔고 처음 느껴본 모습에 인상 깊어 그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상당히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눈높이를 맞춰 앉은 다음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갔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아져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우리 아들 어렸을 적 사진이라며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바라보고 있던 아이는 신기한 듯 사진을 구경했고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자기와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다며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양말까지 벗고 발등에 점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 우리 아들도 발등에 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밝게 웃고 있던 아이의 목에도 세상을 떠난 제 아들과 똑같은 위치에 점이 2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정색하며 이리저리 몸을 살피기 시작했고 아이는 당황했는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저를 뿌리치고 원장님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원장님도 갑작스런 제 모습에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도망친 아이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점의 위치가 똑같아 급하게 원장님께 달려갔고 원장님은 아이를 자기 몸 뒤로 숨기면서 뭐 하는 거냐고 경계했어요. 저 아이 여기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저 아이한테 있는 점이 세상 떠난 우리 아이와 점이 일치해요. 그러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도윤이는 여기 온 지 6년 정도 되었죠. 어느 날 밤에 너무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봤는데 문 앞에 누군가 아이를 놓고 갔더라고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놓고만 가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돌봐주고 있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의 말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다며 오른쪽 어깨에 꽤 큰 점 하나가 있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원장님은 다음부터 이러면 곤란하다며 한 번만 확인해 준다고 그 아이의 어깨에 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 점이 있었고 원장님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찾아가 원장님과 서류 안에 있는 유전자 검사 일치 용지를 같이 확인한 결과 그 아이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제 아이였어요. 10달 동안 제 뱃속에서 태어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제 아이였습니다. 저는 하늘에 감사하다며 오열을 했고 원장님도 덩달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처벌받기가 두려워 협박을 하려고 꾸민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발각이 되자마자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 여자와 계획하고 벌인 일들이었어요. 아이를 빌미로 간통죄를 물으려는 생각이었죠. 아마 저한테 발각되기 전부터 고아원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내며 계획을 한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쓰러졌을 때 그때를 기회 삼아 움직였었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돌아오던 도중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죽은 아이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던 거였어요. 남편이 이혼 전에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는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그렇게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끔찍한 사고로 죽은 아이를 제 아이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거였죠. 우리 아이가 무사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렸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결과에 급하게 고아원으로 오셨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경악했고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모든 건 하늘이 도와줬다며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현재 6년 동안 떨어진 우리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10살이나 됐어요. 아무래도 떨어져 지낸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라 제가 엄마인데도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다시 좋아지겠죠. 원장님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시댁에는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시댁과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굳이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지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제 옆에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지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때의 일들이 가끔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연을 신청했고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과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듣게 된다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꿈만 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